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빌라 관리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실이죠? 관리인 박영식 씨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 102호인데요. 이상한 냄새가 며칠째 나요. 3층 쪽에서요. 냄새요? 무슨 냄새인데요? 전화를 건 입주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좀 이상한 냄새예요. 처음엔 음식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박영식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래된 빌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죠. 쓰레기를 제때 안 버리는 입주민, 막힌 배수구, 때론 죽은 쥐 한 마리가 원인일 때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3층으로 올라간 박영식 씨는 계단 중간쯤부터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30년 넘게 관리인 일을 해온 그였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301호 앞에 섰을 때 냄새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이철수 씨? 계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이철수 씨, 관리실입니다. 여전히 침묵뿐이었죠. 박영식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분 후 노원경찰서 순찰차 한 대가 빌라 앞에 섰어요.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여기가 신고 들어온 곳입니까? 네. 3층 301호예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대답이 없자 경찰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비상 열쇠 있나요? 네.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밀려나온 냄새에 모두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경찰관은 재빨리 마스크를 꺼내 썼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방 안으로 들어간 경찰관은 곧 굳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본서에 연락 바랍니다. 변사 사건입니다. 1시간 후 301호는 경찰 통제선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감식 반원들이 방 안을 조사했어요. 사망 추정 시각은 2주 전쯤으로 보입니다. 신원 확인됐나? 네. 이철수. 73세 남성입니다. 방 안은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깨끗이 씻긴 그릇 2개, 냉장고엔 김치와 계란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작은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형사 김태주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호에게.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봉투였어요. 이상하네요. 김태주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지 않았어요. 화면은 꺼졌지만 전원은 켜진 상태였죠.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위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을 때 김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짧은 문장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8월 3일. 오늘도 못 봤다. 내일은 볼 수 있을까? 8월 10일. 계단에서 30분 기다렸다. 문소리가 들려서 숨었다. 8월 17일. 손주들 목소리가 들렸다. 웃는 소리였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8월 24일. 오늘은 가슴이 아프다. 마지막 날짜는 8월 30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말까? 민호야, 아빠는 괜찮다. 김태준은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이철수의 시신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을 때 마지막 통화 기록이 보였죠. 발신 민호.
시간 8월 30일 오후 11시 47분. 통화 시간 0초 부재중. 3번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한 통의 음성 메시지. 김태준은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민호야, 아빠야. 숨이 좀 가쁘다. 혹시 집에 있니? 잠깐만 올라와 줄 수 있을까? 가쁜 숨소리와 함께 메시지는 끊어졌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2주 동안 아무도 듣지 못한 비명이 담겨 있었죠. 유가족에게 연락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명단에 아들 연락처 있습니다. 이민호, 42세.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몰랐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고독사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김태준 형사는 이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민호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노원경찰서 형사과 김태준입니다. 혹시 아버지 이철수 씨 아십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제 아버지세요. 무슨 일이라도. 유감스럽게도 말씀드립니다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언제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 2주 전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최근에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2주 전이요? 저도 몰랐습니다.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냈어서. 실례지만 마지막으로 아버님 뵌 게 언제였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태준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차 여쭙겠습니다. 이민호 씨 주소가 노원구 상계동 빌라 201호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김태준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철수 씨의 주소 노원구 상계동 빌라 301호. 이민호 씨의 주소 노원구 상계동 빌라 201호.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위아래층이었죠. 이민호 씨, 김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님이 같은 건물 3층에 사셨는데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같은 건물에 살면서 2주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면 안 될까요? 김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시죠. 오늘 오후 2시까지 노원경찰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김태준은 동료 형사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같은 건물이야. 바로 위아래층. 설마 진짜요? 직접 확인해 보자고. 두 형사는 다시 빌라로 향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1층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우산을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경찰인데요. 이 건물에 대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경찰 신분증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3층에 사시던 이철수 씨 아세요? 아, 철수 씨요? 물론 알죠. 근데 무슨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철수 씨가? 네. 혹시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한 2주는 못 본 것 같은데. 아이고, 그 양반이.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층에 사는 젊은 가족, 이민호 씨 가족 아세요? 아, 2층이요? 네, 알죠. 부부하고 아이 둘. 혹시 그분들이랑 3층 이철수 씨랑 아는 사이였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서로 인사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근데 왜요? 친부자 관계였습니다. 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친아들이 2층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철수 씨가 그렇게 외로워하셨는데, 외로워하셨다고요? 네, 맨날 계단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운동하시나 했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뭘 기다리셨는데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족을요. 손주들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게 2층 가족이었다니. 세상에. 김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2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가정집 같았죠. 문패에는 이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좁았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비좁은 폭이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며 스쳤을 거리. 그런데 2주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은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김태주는 3층과 2층 사이 계단참에 앉았어요. 여기서 이철수 씨가 매일 기다렸을 거예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김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계단에 앉아 있는 김태준을 보고 깜짝 놀랐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이민호 씨 부인 되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님, 일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알려졌나요? 네. 오늘 오후에 남편분이 서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들어오세요. 201호 안은 깨끗했습니다. 거실엔 아이들 장난감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4인 가족의 모습이었죠. 앉으세요. 민호의 아내 서연주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시아버님이 같은 건물에 사신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얼마나 오래 사셨죠? 3년쯤요. 김태주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같은 건물에 살면서 왕래는 없었습니까? 연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거부했어요. 거부했다고요? 네. 아버님이 내려오시면 문을 안 열었어요. 계단에서 기다리고 계셔도 모른 척 했고요. 왜 그랬습니까? 연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친정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시아버님이라도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남편은 아버님을 부끄러워했어요.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술 냄새가 난다고,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고. 시아버님이 술을 자주 드셨나요? 아니요,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안 드셨어요. 제가 몇 번 뵀을 때도 술 냄새 맡은 적 없어요. 그냥 남편의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김태주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럼 3년 동안 한 번도 왕래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아버님은 자주 오셨어요. 자주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문 앞에 오셨어요. 노크를 하시거나 그냥 계단에 앉아 계시거나 한 번은 손주들 목소리가 들렸는지 1시간 넘게 계시더라고요.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막았어요. 괜히 정 주면 자꾸 내려온다면서. 그럼 시어머님은요? 일찍 돌아가셨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김태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물건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습니까? 가끔 문 앞에 봉투를 놓고 가셨어요. 무슨 봉투요? 연주는 일어나서 서랍에서 작은 종이봉투 몇 개를 꺼내왔습니다. 이런 거요.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김태주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사탕 몇 개와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주는 거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런 봉투를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이요. 근데 연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한 번도 아이들한테 주지 못했어요. 남편이 버리래서. 김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버리셨다고요? 미안해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그때는 남편 말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연주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문 한번 열어드리는 게 뭐가 어려웠을까요? 김태준은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참에 앉았어요. 이철수 씨가 앉았을 바로 그 자리에 관리소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혹시 계단 쪽 CCTV 영상 볼 수 있을까요? 네. 얼마치가 필요하세요? 최근 한 달치요. 박영식 관리인은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흑백의 계단이 보였어요. 날짜는 8월 5일 오후 7시. 계단에 이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고 시선은 아래층 문을 향하고 있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2층 문이 열렸어요. 아이 둘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빨리. 알았어. 기다려. 민호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위를 쳐다봤어요. 철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화면 속 철수는 일어서려는 듯 움직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래로 내려갔죠. 철수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김태준은 숨을 삼켰어요. 다음 날짜로 넘겨주세요. 8월 12일. 철수가 또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밤 10시였어요. 2층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잠들 시간이었죠. 철수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2층 문 앞까지 내려갔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그는 문 앞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갔어요. 5분 후 2층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나와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스파이홀로 위를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다시 문 앞에 놓고 들어갔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남겨졌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다시 내려와 그 봉투를 주워갔습니다. 이런, 관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김태준은 더 이상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확인했어요. 8월 30일 밤 11시 40분. 철수가 계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는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으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민호야, 아빠야. 2층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철수는 결국 기어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영식이 말했어요. 김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영상 복사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 노원경찰서 조사실. 이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어요. 4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 같았죠.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태준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민호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습니까?
한 6개월 전쯤요. 6개월 전이요. 같은 건물에 살면서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친아버지셨는데요.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김태준은 기다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끄러웠다고요? 네, 아버지가 제 체면을 깎는 것 같았어요. 김태준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죠. 옷차림도 남루하고 말투도 거칠고 제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으셨습니까? 처음엔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명절마다 찾아뵀어요. 근데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아내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작업복 차림으로요.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그래서요. 아내가 창피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그 뒤로 아내가 계속 불평했죠. 시아버지 좀 어떻게 안 되냐고. 김태준은 펜을 놓았습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그게 친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이유요? 저도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라는 거. 근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앞으로 미리 연락 없이 오지 말라고. 특히 손님 있을 때는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알았다고만 하셨죠. 김태준은 서류철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사진 속에는 이철수의 방이 있었어요.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죠. 아버님 방입니다. 술 한 병도 없었어요. 옷장에는 깨끗이 다려진 옷들이 걸려 있었고요. 민호는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김태준은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어요. 낡은 명찰 사진이었습니다. 성신정밀 이철수. 아버님은 4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실한 노동자셨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받으셨고요.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라 검소하게 사신 겁니다. 저는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김태준은 서류를 펼쳤어요. 매달 20만 원씩 송금하셨더군요. 손주 이름으로요. 이지우, 이서연, 당신 자녀들 이름입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보내셨어요. 본인은 월세 30만 원짜리 방에 사시면서요. 몰랐습니다. 제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쓰지 않는 통장이라. 아니, 잖아요. 받기만 하고 연락은 안 하셨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민호 씨, 당신 아버지는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무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나이 든 노동자였을 뿐입니다. 당신을 위해 평생을 일한. 저도 압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조사실 밖 복도. 민호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의 아내 연주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미안해.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어. 나도 미안해요. 내가 불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태준이 나왔어요. 이민호 씨,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네, 8월 30일 밤 11시 47분, 아버님이
당신 휴대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3번이나요. 기억나십니까?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날 전화가 왔었나요? 통화 기록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했어요. 통화 기록을 열었을 때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발신자 아버지. 시간 8월 30일 오후 11시 47분. 음성 메시지도 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민호야, 아빠야. 숨이 좀 가쁘다. 혹시 집에 있니? 잠깐만 올라와 줄 수 있을까? 메시지는 거기서 끊어졌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아버지.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우리 집에 있었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었죠.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당신 바로 위층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민호는 바닥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민호 씨, 왜 전화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음으로 해놨어요. 매일 밤 아버지한테서 전화 올까봐.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2주를 재연해드리겠습니다. 김태준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아버님의 이웃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증언을 들어보시죠. 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첫 번째 증언. 4층에 사는 박정희 할머니였습니다. 철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갈 때마다 도와주셨죠. 한 번은 제가 넘어졌을 때 업고 올라가 주기도 하셨어요. 73세 할아버지가요. 혹시 외로워 보이셨나요? 외로워 보였죠. 맨날 계단에 앉아 계셨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철수 씨,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래층에 사는데 손주들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려가 보시지 그러세요라고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애들이 싫어해. 부끄럽대라고 하셨어요. 그 표정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김태준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두 번째 증언. 건물 맞은편 슈퍼주인 김영수 씨였어요. 이철수 손님은 단골이었어요. 매일 저녁 7시쯤 오셨죠. 사가시는 건 항상 똑같았어요. 컵라면 하나, 우유 한 팩, 식빵 한 봉지. 가끔 바나나 사가시고요. 혹시 술은 안 사셨나요? 술요? 한 번도 안 사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셨고 건강 챙기시는 분 같았어요. 특이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있었죠. 매번 사탕을 사셨어요. 손주들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손주들 자주 보시나 봐요라고 했더니 김영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잘 못 봐. 그래도 언젠간 보겠지 하시면서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요. 네. 8월 말쯤 보고 나서 다시는 못 봤어요. 뉴스 보고 알았죠. 돌아가셨다는 걸. 녹음이 끝났습니다. 김태준은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1층에 사는 대학생 최준혁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알바 때문에요. 그럴 때마다
3층 계단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새벽 1시, 2시요. 한 번은 새벽 3시에도 계셨어요. 새벽 3시에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할아버지, 왜 이 시간에 여기 계세요? 춥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아들이 밤늦게 들어올 때도 있거든. 한 번이라도 볼까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2층이 아드님 집이었다는 거. 그 뒤로도 자주 보셨습니까? 네. 거의 매일이요. 비 오는 날에도 계셨어요. 우산도 없이요. 제가 우산을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곧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근데요. 1시간 후에 또 봤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조사실은 고요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태준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관리소 CCTV 음성 녹음입니다. 8월 28일 아버님이 관리실에 오셨을 때예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관리인님,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뭔데요, 철수 씨? 2층 집 초인종이 고장 났는지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2층이요. 무슨 문제 있어요? 제가 눌러도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서요. 아들이 못 듣는 건지.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철수 씨. 초인종은 멀쩡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럼 제가 누르는 방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관리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 2층 집이 아드님 댁이죠? 네. 혹시 아드님이 일부러 안 여시는 거 아닐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설마요. 그럴 리 없어요. 이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빠서 못 듣는 거겠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니까 제가 조용히 다녀야죠. 철수 씨, 괜찮아요. 아, 정말요. 아들이 저를 피할 리 없어요. 제 아들인데, 제가 키운 아들인데.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연주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민호 씨, 형법상 당신을 처벌할 조항은 없습니다. 아버지를 방치한 것은 도덕적 문제이지 법적 문제는 아니니까요. 차라리 처벌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당신은 이미 처벌받고 있습니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니까요. 김태준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는 내일 모레입니다. 늦었지만 마지막 인사는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민호와 연주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복도에까지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8월 30일 밤 11시 43분. 이철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이상한 애 체했나?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왼팔로 퍼져나갔어요. 이건 심장인가? 철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락처를 찾았어요. 민호.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받아라 제발.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끊어졌죠.
다시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민호야, 아빠야 받아줘. 또 끊어졌어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로 연결됐어요. 민호야, 아빠야. 숨이 좀 가쁘다. 혹시 집에 있니? 잠깐만 올라와 줄 수 있을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철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기어갔어요. 내려가야 해. 민호한테 가야 해.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갔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갔죠. 2층까지는 10개의 계단. 평소엔 10초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10개의 계단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은 더욱 조여들었죠. 조금만 더. 2층 중간쯤 내려왔을 때 철수는 2층 문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구나, 민호가 있어. 철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간신히 속삭이는 정도였죠. 아빠야, 문 열어줘. 2층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죠. 일어나야 해. 노크를 해야 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2층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냉장고에 맥주 있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있을 거야. 찾아봐. 아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아빠 여기 있어. 문만 열어줘, 제발. 하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주먹으로 계단을 쳤습니다. 톡, 톡. 약한 소리였죠. 2층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층이 보였죠.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는 다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조금만 더. 301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철수는 항상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민호가 찾아올까 봐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철수는 침대까지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쓰러졌어요. 민호야, 아빠는 괜찮아. 너희만 행복하면.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텔레비전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독거노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01호의 문은 여전히 잠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방 안의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전기가 나간 것이죠. 냉장고의 음식들은 상했습니다. 파리들이 날아다녔어요. 식탁 위에 민호에게라고 쓰인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텅 빈 봉투였죠. 아마도 철수는 그 안에 편지를 쓰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미안하다고 써야 할까요? 사랑한다고 써야 할까요? 보고 싶다고 써야 할까요? 결국 그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빈 봉투만 남겼죠. 하지만 그 빈 봉투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9월 15일 일요일. 냄새를 맡은 이웃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문이 열렸어요. 이철수는 침대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지 2주가 지난 시신이었죠.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번호가 남아 있었어요. 민호. 2층에서는 그날도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요. 9월 18일 수요일.
서울 노원구의 한 장례식장. 빈소에는 이철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73세의 노인이 희미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알 수 없었죠.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공장 동료 몇 명, 빌라 이웃 몇 명, 그리고 가족들이었어요. 민호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죠. 아내 연주와 아이들 지후, 서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늘나라 가셨어. 연주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 그럼 언제 돌아와? 돌아오지 않아. 왜?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못 만나 뵙게 해서.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공장 동료 이정호가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철수 형님의 아드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형님이랑 20년 넘게 같이 일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이 자주 아드님 얘기하셨어요. 자랑하셨죠? 우리 아들은 대학도 나오고 회사도 다닌다고요. 저는 아버지를 아드님한테 부담 주기 싫어하셨어요. 바쁠 텐데 뭐 하러 날 보러 오냐고 하시면서요. 근데 퇴근하면 항상 휴대폰만 보셨어요. 전화 올까 봐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한 달 전이었어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우야, 나 손주 사진 찍었다. 하시면서 휴대폰을 보여주셨어요. 손주 사진이요? 네. 길에서 몰래 찍으신 것 같았어요. 흐릿한 사진이었는데 그래도 행복해 하셨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정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부디 잘 보내드리세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빌라 이웃들도 찾아왔습니다. 4층 박정희 할머니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철수 씨,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일어섰습니다. 민호에게 다가온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드님, 아버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게 맨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호는 착한 애야. 바빠서 못 오는 거야 라고요. 끝까지 아드님을 감싸셨어요. 민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아버님이 바라시던 거예요. 죄책감에 갇혀 살지 마시고 아버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잘 사세요. 할머니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어요. 민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죠.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는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여보, 연주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매달 용돈 보내주신 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당연하게 여겼어요. 전화 한 통 안 하면서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봉투였어요. 이거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주려고 하신 거죠. 저희가 버렸던 거예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는 봉투를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전화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실 때 저는 바로 아래층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2층으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민호는 바닥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왜 저는 그렇게 매정했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연주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모습에 겁먹은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못난 아들을. 그때였어요. 빈소 정리를 돕던 장례 지도사가 다가왔습니다. 유족분, 잠깐만요. 경찰에서 가져온 유품이 하나 더 있다고 연락 왔습니다. 유품이요? 네, 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수첩인데요. 전달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낡은 수첩을 건넸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죠.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2024년 1월 3일. 민호네 집 앞에 새에 떡을 두고 왔다. 받았는지 모르겠다. 1월 15일. 손주들 목소리가 들렸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2월 4일. 설날이다. 용돈을 봉투에 넣어 문 앞에 뒀다. 민호야, 잘 받았니? 민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0일. 오늘 계단에서 민호를 봤다. 눈이 마주쳤는데 돌아섰다. 바빴나 보다. 4월 7일. 손주 생일인 것 같다. 케이크를 사들고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 5월 21일. 어린이날 지났다. 장난감 사서 문 앞에 뒀다. 기쁘게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글씨는 더 떨리고 있었어요. 6월 14일. 오늘은 가슴이 답답하다. 병원에 가야 하나. 6월 20일. 병원에 갔다. 심장이 안 좋다고 한다. 민호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7월 3일. 약을 먹으니 좀 나아진다. 오래 살고 싶다. 손주들 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7월 18일. 계단에서 민호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내 때문인 것 같다. 미안하다. 8월 3일. 오늘도 못 봤다. 내일은 볼 수 있을까? 8월 10일. 계단에서 30분 기다렸다. 문소리가 들려서 숨었다. 민호가 나를 보면 싫어할까봐. 8월 17일. 손주들 웃는 소리가 들렸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나는 괜찮다. 8월 24일. 오늘은 가슴이 많이 아프다. 약이 잘 안 듣는다. 괜찮다. 참을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8월 30일. 이제는 기다리지 말까 생각해본다. 민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민호야, 아빠는 괜찮다.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를 내 아들로 둬서 행복했다. 민호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그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연주도 아이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빈손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뒤늦게 깨달은 사랑도 담겨 있었죠. 9월 20일 금요일 발인 날이었습니다. 이철수의 관이 빈소에서 나왔어요. 민호가 영정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장례 행렬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라오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이웃들, 공장 동료들, 그리고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한 시민들까지. 독거노인 고독사, 친아들은 바로 아래층에.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죠. 어떻게 같은 건물에 살면서 2주 동안 모를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바로 아래층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니. 이게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민호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죠. 이웃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너네 아빠 그 사람 아니야? 할아버지 죽게 한. 가족은 빌라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어요. 화장터. 이철수의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가세요. 다음 생에는 제가 더 나은 아들이 될게요. 화장로의 문이 닫혔습니다. 연주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민호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살아야 할 것 같아. 행복하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죄책감을 안고서. 쉽지 않겠지. 하지만 그게 아버지에 대한 예의 아닐까. 슬픔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잘 사는 거.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후와 서연이 다가왔어요. 아빠, 할아버지 언제 다시 볼 수 있어? 민호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하늘에서 볼 수 있어.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한테 사랑해요 말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는 알고 계셔. 너희들이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 아이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호 가족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민호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히 일했죠. 거실 벽에는 이철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촬영 날짜는 모르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전에 가족들은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아이들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연주도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어요. 매일 한 페이지씩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을 페이지는 3월 15일이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비슷한 나이 손주를 데리고 온 할아버지를 봤다. 부러웠다. 나도 언젠가 손주들과 공원에 갈 수 있을까? 민호야, 그날이 올까? 민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할아버지가 될게요. 아이들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줄게요. 그는 아이들을 불렀어요. 지우야, 서연아, 오늘은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줄게. 어떤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왜 후회해?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리지 못했거든. 너희들은 절대 아빠처럼 살면 안 돼. 민호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가족은 소중한 거야. 특히 부모님은 더욱 소중하지. 바빠도 힘들어도 절대 외면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아빠, 아빠도 잘못했어. 하지만 너희들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민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문 하나, 마음 하나 열지 못한 그 거리 속에 있었습니다. 이철수님의 마지막 수첩에는 단 한 줄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민호야, 아빠는 괜찮다. 너희만 행복하면 돼. 그 짧은 문장 속에 평생을 버텨온 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어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살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온기가 여러분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